언제 오는 걸까? 왜 둘이 같이 와요? 만나서 안. 그래서 여기서 수박 사가지고 가자. 고를 줄 몰라가지고. 수박 고르는 것부터. 이게 뭐야? 어차피 다 많이 못 먹으니까 그쵸? 요거 작은 걸로. 그래. 그럼 저거가 많구나 생각보다. 이게 되게 여러분은 언제 스스로 일어섰나요? 지금부터 우리는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 그 중에서도 남들보다 더 척박한 환경에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이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번호 알잖아. 번호 알잖아. 알아도. 민망하네. 제 촬영용인데? 기자회견이란데 에어컨 킬래? 네. 에어컨. 필요해요. 야 에어컨 민지 때문에 킨다. 더위 못 참아. 이사부터 처음 치는 거야 에어컨. 그럼 내년 바자회 때 파는 거예요? 민지가 번호를 알고 있다는 이 집. 대학 입학 전까지 지냈던 공동 생활가정 그룹홈 원장님의 집입니다. 민지가 중학교 때부터 시작된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데엔 바로 이 원장님. 그리고 그룹홈 봉사자로 처음 인연을 맺은 언니들의 도움이 컸다네요. 할 수 있다. 뭔가 알 것 같아. 저 먼저 푸겠습니다. 네. 미안하이. 순서가 잘못됐네. 잘못됐네. 그때가 너가 고1? 그러니까 이게 원장님한테 많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되게 그 전에는 엄청 어둠의 기운을 이렇게 뿜어낸다고. 다사다난했다고. 특히 뭐 제주도 뭐 캠프 같은 거 가가지고. 이러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나는 그거는 지나서 만났으니까 그 약간 조금 정서적으로 안정됐을 때? 고등학교, 중학교 2학년 때는 슬금슬금 선생님들도 피해 다녔고 민지가 딱 나타나면 선생님들이 슬금슬금 피해 다녔고 왜요? 여기까지 오기 전에 터널이 많았다. 그래도 요즘에는 진짜 많이 밝아졌어. 사람 됐대잖아요. 여기서 막 빛나. 그러니까 옛날 선생님들이 치료사 선생님 너 누구야? 너 사람 됐다. 맞아. 민지가 이렇게 다시 웃기까지 꼬박 10년이 걸렸습니다. 부모님의 이혼과 재혼, 그로 인해 시작된 시설 생활, 우울증. 그녀의 마음의 상처는 깊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민지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고 이젠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그룹홈을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민지를 혼자 내볼 수는 없고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우리가 데리고 있을 수는 없고 그리고 성인은 됐고 사실은 대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자체로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야. 예비 자립이라고. 처음에는 약간 너무 어리둥절했거든. 갑자기 모르는 사람. 아니 그거보다 나갈 짐 싸래요. 왜요? 왜요? 쫓겨나는 줄 알았구나. 너 그때 엄청 울었어요. 울었어? 너무 디테일한 설명이 없이 일단 짐을 싸래요. 그리고 나간대요. 그래서 울면서 짐 쌌죠. 민지는 지난해부터 그룹홈 근처에 있는 원룸에서 혼자 지내며 자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원장님이 사비로 마련해 주었죠. 근데 민지 같은 경우보다 더 열악한 친구들이 뭐 쉽게 얘기하면 비빌 언덕 없는 친구들이 자립을 한다. 이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건강한 자립하기가 힘들어요. 건강한. 목돈이 생기면 내가 이걸 뭘 해야지라고 저축하기가 힘들고 그냥 왜 TV에서 막 그런 거 예전에 나왔잖아. 성형수술하고 막 오토바이 사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원가정 부모님들이 가져가고 목돈 이제 이렇게 해서 가져가게 되고 근데 그게 굉장히 이상한 경우가 아니라 그냥 자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민지처럼 부모 등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우리는 보호 대상 아동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원칙적으로 18살이 되면 보호가 종료됐습니다. 시설 등을 떠나 온전한 자립을 요구받는 거죠. 어린아이들을 세상에 내몬다는 비판에 이 보호 종료 기간이 18에서 24살로 늘었지만 문제는 그 사이 자립의 문턱 역시 높아졌다는 겁니다. 보호 종료에 따라오는 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지가 보호 연장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그 하나가 저는 되게 중요한 거죠. 뭔가 제가 실수를 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울지 마. 저는 되게 느리지만 제 속도에 맞게 하려고 하는 거는 꼼꼼하게 하는 편이고 근데 사회는 되게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제 속도를 맞춰주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막 위축도 많이 돼 있었고 할 줄 아는 게 없구나 아니면은 내가 너무 답답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이 내가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가장 큰 부모의 사랑이 없다라는 건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나 어떤 네트워크 거를 쏟아붓는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해주면 됐다라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게 채워질 때까지. 그거는 어릴 때부터 아주 아기 때부터 걸음마를 박수 치면서 받았던 아이들과 학대를 받았던 아이들이 얼만큼의 지원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회에서 쉽게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도는 분명 좋아지고 있습니다. 보호종료 아동이란 명칭도 자립준비 청년으로 바뀌었고 지원금과 전담 인력도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적어도 18살에 세상에 내몰리진 않게 됐죠. 18에서 24 어른으로. 그런데 정말 이만하면 된 걸까요? 여러분의 24은 어른이었나요? 우리가 성인 때까지 잘 길러줬으면 됐지 언제까지 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냐라는 인식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 담당하시는 부서에 담당하시는 뭐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팀장님은 부모님이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나는 부모가 언제까지 필요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 부모라는 존재가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지원이 언제까지 필요합니다라고 누구도 설정하거나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 부모라는 존재가 시작부터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립할 때까지 국가가 부모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지의 학창 시절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룹 홈.
민지는 이곳에서 맏언니였습니다. 우선 태어났을 때부터 제 기억에는 엄마라는 존재가 없었고 이혼 가정이다, 한부모 가정이다, 초등학교 때 재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이 생겼을 때는 재혼 가정이다, 시설 생활하고 나서는 제 시설 생활한데 처음에는 저도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굳이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왜 겪는 거지? 라는 불만 아니면은 좀 원망 그런 것도 컸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확신이 생겼어요. 내가 어떤 식으로만 하면은, 내가 잘만 하면은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픔을 딛고 어느 때보다 단단해진 민지. 하지만 자립을 말하긴 아직 겁이 납니다. 저는 아직까지 나라의 보호를 받고 있고 그를 보면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있잖아요. 근데 자립을 해버리면 우선적으로 이 체계가 사라져요. 특히나 직업 같은 경우에는 생계랑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제가 여러 가지 찾아보고 공부도 해보고 해야 될 텐데, 그러면은 그동안의 시간과 돈과 그런 모든 것들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립에는 적지 않은 돈이 듭니다. 민지와 같은 보호아동들이 말하는 자립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선 당장에 지금 제가 예비 자립을 하면서 큰 부분이 금전적인 부분이거든요. 수급비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편안하게 생활을 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알바를 하고 싶어서 알바를 하면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수급비에서 그만큼 차감이 되기 시작해요. 저는 제가 알바를 해서 필요한 것도 사고 싶고 저도 꾸미고 다니고 싶고 돈을 모아서 자립하는 데 보태고도 싶은데 돈을 벌면 수급비에서 깎여버리니까 제가 돈을 버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수급비가 7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근데 월세만 40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과금이라던가 이런 거 나가면 플러스 알파로 나갈 거고, 요즘에 핸드폰비를 아무리 싼 걸 사용해도 인터넷이나 핸드폰은 금액이 크기도 하고 사람이 한 달 사용하는 식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있으니까 제가 그 나머지 월세가 빠지고 30만 원에서 충족하기가 너무 벅찬 거죠. 하지만 이 돈보다 더 중요한 자립의 두 번째 조건, 정서적 지지입니다. 돈이나 주거나 다 중요하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 주변에 지지할 수 있는 기반이 좀 제대로 잡혀 있으면은 그게 제일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데 돈이나 집이나 있으면 뭐하나. 내가 온전하지 못한데.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의 존재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심리적으로도 불안한 상태에 있고 자존감도 매우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뭔가 전문적인 그런 서비스 제공보다는 힘들 때 찾아가서 정기적으로 인사해주고 아픈 데는 없니? 뭐 힘든 건 없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올해 고3인 동현이는 민지보다 더 이른 자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넉 달 앞으로 다가온 수능. 하지만 동현이가 집에 오자마자 펼쳐든 건 운전면허 문제집이네요. 저는 원래 취업이 먼저라서 이제 뭐 대학교 가긴 하겠지만 언젠가는 이제 운전면허는 있어야 뭔가 일이 될 것 같아서 운전하면서도 이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운전면허를 따는 거죠.
요즘은 배달이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서 운전면허 따면은 이렇게 배달로도 이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사고로 잃은 동현이는 이듬해 동생과 함께 위탁부인 큰아버지 손에 자랐습니다. 방학 기간에는 뭐 할까요? 이제 운전면허 따야죠. 학원 등록했으니까. 그다음 방학에 남는 시간도 많잖아. 네. 남는 시간은 뭐 그냥 조금 쉬죠 뭐. 쉬어? 네. 이제는 네가 어느 정도 진로를 생각을 했으면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좀 많이 깊게 해야 되는 시점이야. 지금 시점은. 남들 대학 갈 나이에 취업을 하겠다는 동현이가 큰아버지는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대학교는 어차피 나중에 나가는 대학교 정도로 다니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나갈 것 같으면 먼저 대학교를 들어가야지. 지금 현재 큰아빠 있고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가 부족한 부분이 없어서 거기를 충분히 네, 그건 갈 수 있는 아는데, 상황이 네. 되는데 완벽하진 않지만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동현이. 그 옆엔 늘 큰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좀 늦게 들어오셔도 저랑은 얘기를 많이 하시려고 하시거든요. 저는 이렇게 큰아빠라는 분이 있어서 이제 저는 이렇게 편하게 하지만 없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 생각을 했으면 와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동현이와 같은 보호아동은 매년 4,000명 정도 발생합니다. 10명 중 6명 정도가 보육원 같은 시설에 들어가고 4명은 동현이처럼 가정보호가 되죠. 가정이라는 틀 안에서 동현이의 자립을 도왔던 큰아버지가 없었더라면 동현이의 모습은 지금과는 달랐을 겁니다. 자립에 있어서 계속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거는 관계적인 건강한 관계의 경험들 그리고 그런 지지체계가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시설 보호보다는 가정 보호가 더 안정적인 심리 상황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립을 위한 가장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 데는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제 최근에 그 시설에 있는 아동들의 경우는 24살까지는 본인들이 원하면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시설에 머물 수 있게 했는데 물론 이제 그런 대안을 줬다는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단순히 연령을 늘려서 시설에서 24살까지 그냥 있게 하는 것 자체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 아동의 자립에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연령 시기는 사실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뭐 그게 학업이 됐든지 직업 훈련이 됐든지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장래에 발전성 있는 자립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게 단순히 그냥 연령을 늘려서 그 기간 동안 시설에 더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만이 저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저는 우리 사회 전체가 상당히 진지하게 이제 할 때가 됐다는 생각입니다. 머리 자르게? 네. 어느 정도 자르게? 저 중단발 정도 해가지고 어깨 근방에 어깨 좀 덜 닿게 해주세요. 개강을 앞두고 미용실을 찾은 민지. 머리카락을 자르는 김에 기부도 하겠다는데 참 기특하죠? 많네요. 너무 많은데. 좋은 일에 써서 좋겠네. 네. 만져볼래? 머리숱 많다. 항상 그룹홈에서 정해주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직접 골라야 되는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민만 하고 미루다 보니까 어느 정도 머리가 길어서 그럴 거면 차라리 아예 길러서 기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르고 나니까 뭔가 결단이나 그런 걸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앞으로 다시 잘 해보자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 진로를 위해서도 그렇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의 하게 될 자립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전에는 길도 없고 얼만큼 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느낌의 산이었다면 지금은 어쨌든 충분히 길이 정돈이 되어 있고 내가 정상까지 얼만큼 남았구나라는 거를 체감할 수 있는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물론 굴곡이 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평지는 아닌 것 같고 어쩌면 진짜 빠르게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쩌면 진짜 오래 걸릴 수도 있겠구나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제 속도에 맞게 도착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옛날 같으면 설명회 같은 대면 수단을 사용을 했다면 요새는 이제 SNS 그리고 이제 줌이라든가 유튜브 라이브 같은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 피해자를 찾는 사례도 많이 좀 접수되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기세요? 요새 이제 온라인 카지노 이제 대리배팅 부업 재테크라고 이제 작은 금액으로 이제 고수익을 올려줄 수 있다고 해서 네, 입금을 하고 사기를 유형을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뭐 애들 사진도 올리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를 있었는데 어떤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서 이제 친구 추가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보니까는 이제 일반 그런 계정이 아니라 무슨 뭐 재테크 작은 금액으로 이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뭐 그런 부업이 있다 이렇게 광고하는 그런 계정이더라고요. 피해자를 물색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끌게 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미심쩍어서 그냥 냅두고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가량 그거를 이제 지켜봤어요. 뭐 300만 원 투자하면은 뭐 3천만 원이 되고 뭐 7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뭐 8천만 원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수익 인증글도 막 올라오고 골프를 치러 다니는 사진이나 뭐 카페에 가서 친구들이랑 커피를 먹는다거나 아니면 조금 좋은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지. 신랑 이제 월급만으로는 조금 빠듯해서 또 이 대출이라도 좀 빨리 없애버리면은 조금 이제 그래도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뭐 어떻게 작은 돈으로 좀 그냥 어떻게 뭐 돈을 좀 굴려서 이제 조금 목돈을 좀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못해도 3배에서 5배까지는 이제 불려준다라고 해서 이제 꼭 하게 된 거죠. 불특정 다수 중 한 명의 피해자가 특정되는 단계입니다.
카지노 사이트를 저한테 주고 이제 이 카지노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라고 한 다음에 이제 카지노 사이트 안에 있는 이제 그 카지노 그 고객센터 카톡 그 아이디를 추가하라고 해서 추가를 한 다음에 이제 사이트에 이 포인트로 전환시킬 그 돈을 이제 충전할 거니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입금을 하면 그 사이트에 이제 포인트가 이렇게 충전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충전이 됐으면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달라. 자기네들은 뭐 합법적인 사이트에서 해킹하는 그 팀이 보안이 취약한 부분을 해서 100% 이제 확률로 이제 이 게임을 해서 포인트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20-30분 되니까는 돈이 이제 막 몇 배로 불려는 날도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출금을 하려고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안 된다 얘기를 하니 뭐 계좌번호가 입력이 틀렸다라고 해서 보니까 계좌번호 한 자리가 틀려져 있더라고요. 여기. 실제로는 카지노 사이트 운영업체 측이 일부러 다르게 입력한 숫자였습니다. 이 단계부터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왜 틀리게 적었냐 이러면서 막 질책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계좌번호를 수정을 하려면 VIP 회원이 돼야 된다 이러면서 1000포인트를 충전을 해야 된다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1000포인트가 1000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내가 1000만 원까지는 없다. 원금이라도 그냥 해달라. 그러니까 VIP 되면 어차피 안에 있는 것까지 돈 다 이렇게 뺄 수 있으니까 뭐 어떻게든 구해봐라.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러면서 500만 원을 자기네들이 빌려주겠다. 자기네들이 먼저 500만 원을 보냈다면서 이제 조작을 해요. 조작을 하고 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어디서 빌려가지고 500만 원을 넣었는데 이제는 입금된 이름이 달라서 안 된다. 본인 이름으로 1000만 원을 넣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어떻게 또 구해가지고 넣었더니 자기네들에게 계좌 오류도 있었고 그다음에 입금자 이름도 틀려가지고 오류가 지금 2번이나 발생을 했다. 이거를 복구를 하려면은 뭐 하루 정도 걸린다. 뭐 몇 시간 걸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이제 점점 끌더라고요. 금요일이었는데 달라고 놓았더니 뭔가 느낌이 이상하고 다음날 은행 간다는데 토요일인데 은행을 어떻게 해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 사기였다는 거를 그때 알게 됐죠. 사기였다는 것을 깨달은 시점은 이미 모든 흔적이 사라진 뒤입니다. 일요일날에 연락이 와서 월요일날 11시까지 원금 드리겠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미 그 전에 이제 찾아본 그걸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시간을 끌면서 돈을 아예 못 찾게끔 계속 이제 돈을 분산을 시켜서 현금으로 인출을 해서 아예 이제 흔적을 없애버리는 작업을 하려고 시간을 끈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그냥 경찰서 가서 신고를 했거든요. 했는데 하면서 계속 경찰에 신고를 했느냐 11시까지 원 주기로 했는데 왜 신고를 했느냐 취하해라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거기서부터 이제 연락이 두절이 된 거예요. 이제 원금이라도 회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좀 그런 것도 있고 급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되게 이제 계속 촉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만큼 도와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막 이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미국에 체류 중인 또 다른 피해자와 전화 통화가 됐습니다.
나중에 조작된 거라고 알게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는 되게 절박했고 팬데믹 때 이제 부도를 맞으면서 제가 이제 빚을 얻게 되어서 어떻게든 이걸로 그 빚을 좀 만회해보고 힘을 좀 써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다가 제가 거기에 이제 말려들은 건데요. 사기 수법은 전체적으로 앞선 피해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친구 추천이 오면은요 그 사람의 계정이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얘들 계정 보면은요 막 무슨 뭐 명품으로 도배하고요, 뭐 자기는 이 부업으로 뭐 여가를 즐긴다, 막 애기들이랑 놀러 가는 사진, 막 되게 판타지한 그런 막 사진들이 막 올라와요. 그리고 막 성공 사례들이 막 있는데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은요 팔로워보다요 팔로잉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팔로우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팔로잉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가 딱 찾아봐가지고 떼먹을 수 있는 사람들 다 팔로우해놨어요. 고수익 부업을 소개한다며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계정들을 살펴봤습니다. 게시된 사진들은 대부분 단란한 가정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하지만 수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9개의 사진이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올라온 걸로 추정이 되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9개. 이들 계정에 부업을 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5분도 되지 않아 한 계정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피해자들이 당한 것과 비슷한 온라인 카지노 대리베팅입니다. 수수료 20%만 내면 원금 5배에서 7배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꼬드깁니다. 불법이 아니며 원금 손실은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들이 가입을 유도한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허술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띄어쓰기 맞춤법 다 엉망이었죠. 연승 연패 이벤트를 15시 16분에 시작을 했는데 1분도 안 돼서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1분 뒤에 정기 점검을 하고 포인트 1000점이 올라가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 개인정보로 일단 가입을 했는데 1000점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1위인데 3위가 더 많이 출금을 했어요. 3위 금출액이 더 많아요. 카지노 사이트 관계자는 계좌번호를 보내며 입금을 요구하고 인스타그램 계정 관계자는 카지노 가입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묻습니다. 피해자들이 당한 방법과 똑같습니다. 이 같은 카지노 운영업체를 포함해 경찰에 접수된 온라인 투자 사기 피해 신고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신종 수법이다 보니 기타 항목으로 분류될 뿐 정확한 집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과거에는 이제 오프라인 장면에서 모여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이 범죄에 노출됐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SNS를 통해서 많은 온라인 투자 사기 자극들이 우리에게 노출이 되고요. 접근하는 것도 과거엔 오프라인으로 그 투자 사기 장면까지 찾아가야지 일어나는 일들, 혹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면 이제 온라인에서는 카페에 가입하고 카톡으로 혹은 전화로 이렇게 쉽게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도와 정확성은 반비례합니다. 둘 다 얻을 수가 없어요. 빠르게 결정하게 되면 정확성이 떨어지게 되고요. 반대로 정확하게 결정하고자 하면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중요한 결정일수록 빠르게 결정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당일에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 하룻밤 자고 다음날에 가족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확증 편향 그리고 이 가해자들이 조급하고 성급하게 만들어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요소를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 투자 사기 피해자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고통, 이 트라우마틱한 이벤트에 대한 국가적인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사실 이런 사후 지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 투자 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의사결정이 항상 합리적이지 않다, 기능적이지 않다라는 점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력을 안 하고 순간적으로 혹해서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명심하지 않으면 저 같은 상황과 저 같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기를 당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온라인 투자 사기 범죄 피해자들에게 원인을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 온라인 투자 사기 피해자분들께서 뭔가를 잘못했다, 그리고 뭔가 일확천금의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고 실패했으니까 이 투자 사기 피해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인지적인 오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영장을 집행을 해서 집행당한 데서 자료를 회신받기 위해서 기다리거나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수적인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시대에 만들어진 법률이나 어떤 절차, 이런 것들이 스피드 시대에 맞게 좀 이것도 좀 바꿔지면 좋겠다. 총론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들이 점차 증가해서 낮 12시 무렵에는 고속도로가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교통정보를 교통방송으로부터 얻으면서 운전하는 분들은 지금 거의 안 계시죠. 그 쇠퇴한 기능을 고집하고 있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뉴스공장이라는 특정 프로그램이 곧 TBS는 아니잖아요. TBS가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생산하는 많은 공적인 컨텐츠들이 있고, 그럼 청취율만 높으면 불공정해도 되느냐? 청취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막상 드라마도 시청률 1위를 합니다. 뉴스공장은 킬러 콘텐츠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도 상승뿐만 아니라 매체 영향력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TBS 서울교통방송은 1990년 서울시 산하 사업소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 청취자들은 TBS에서 제공하는 서울의 교통정보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함께 가는 저녁길, 명절에 방송하는 고향 가는 길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청취율 1위에 오르는 등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중 서울 양양선 양구양 쪽으로는 단일부터 서종까지 22km나 꽉 막혀있는 상황. 내비게이션에 이어 스마트폰까지 보급되면서 TBS의 교통방송 지위는 흔들립니다. TBS는 시사 프로그램을 배치해 변신을 꾀합니다. 2016년 9월부터 시작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높은 청취율에도 불구하고 일부 청취자들에 의해 편파성 논란에 휩싸입니다. 세금으로 운영이 사실상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는 국민 중에는 어떤 TBS, 특히나 뉴스공장의 그런 논조에 동의하시는 분도 물론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또 반대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청취율만 높으면 불공정해도 되느냐? 청취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막상 드라마도 시청률 1위를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KBS 김종수 기자라고 합니다. 네, 날씨 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제 뉴스공장은 킬러 콘텐츠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도 상승뿐만 아니라 매체 영향력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킬러 콘텐츠의 특징 중에 하나는 뉴스공장의 이것은 이들이 추구하는 저널리즘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저널리즘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시민 저널리즘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셋, 둘, 하나, 당겨주세요. 편파 논란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2020년 2월 17일 TBS는 서울시 산하 조직에서 별도 미디어 재단으로 분리됩니다. 미디어 재단 TBS의 연간 예산은 2021년 기준으로 515억 원. 이 가운데 서울시 출연금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박원순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치러진 2021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전 시장이 당선됐습니다. 오 시장은 당선 직후부터 TBS에 대해 날을 세웠습니다. 서울시장인 저에 대해서도 최근에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보도를 해서 정정보도 청구가 인용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정치 편향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서울시로서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우선 미디어 재단 TBS에 대한 출연금 5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오 시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TBS의 정체성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교통정보를 교통방송으로부터 얻으면서 운전하는 분들은 지금 거의 안 계시죠. 그 쇠퇴한 기능을 고집하고 있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 교육을 제안했습니다마는 서울시는 TBS에 대한 내부 감사도 진행했습니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강택 TBS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를, TBS에 대해서는 서명 계약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다며 기관 경고를 통보했습니다. 서면 계약 없이 출연료를 지급받았다. 이걸로 또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기관 경고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명백하게 서울시 시민들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에 반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해 이강택 TBS 대표는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게 당시 관행이었고 감사 내용 보도도 부풀려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주의 요구에 3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주의 요구의 주의, 경고, 요렇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한테 내려졌다는 건 바로 요 아주 경미한 단계인 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뉴스공장은 TBS 다양한 프로그램 중 한 프로그램일 뿐이라고 항변합니다. 뉴스공장이라는 특정 프로그램이 곧 TBS는 아니잖아요. TBS가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하는 많은 공적인 콘텐츠들이 있고 공적 역할이 있고 그 중에 하나예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의회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체 112석 중 76석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4년 전 선거에서 102석을 점유했던 더불어민주당은 36석으로 크게 축소됐습니다. 서울시 의회를 장악한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TBS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존 조례안에는 재단의 기본 재산은 서울시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조례가 폐지되면 TBS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 지원이 중단됩니다. 편성권에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는 독립성이 확보됐지만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독립이 안 됐거든요. 근데 재정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TBS 이강택 대표는 새 조례안에 따라 재정 지원이 끊긴다면 TBS는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결국은 뭐냐면 방송 장악, 미디어 장악이라는 문제로 실제로 이런 방송 장악이라는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TBS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TBS 내 양대 노조가 최근 실시한 이강택 대표의 퇴진 필요성을 묻는 찬반 투표에서는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나왔다고 노조 측은 전했습니다. 일단은 노조의 대응이 저는 굉장히 즉흥적이고 아마추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그 TBS를 둘러싼 문제의 본질은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김어준 씨와 관련된 문제들이거든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새 조례안은 다음 달 이후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공청회와 토론회, 해당 상임위 등을 거쳐 올 연말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2024년 1월부터 TBS에 대한 서울시 재정 지원은 중단됩니다. 관건은 유예 기간입니다. 1년을 제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최소 3년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런 방향이 정해진다면 왜 제가 3년 뭐 이 정도를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언론사가 그게 공영이 됐든 뭐 KTV 같은 뭐 국영 이런 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아마 그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대부분의 그 언론사가 상업적인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죠. TBS는 30년 이상 서울 시민들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TBS요? 요즘 좀 많이 좀 어렵다고 하는데 좀 잘 좀 풀려가지고 뭐 어쨌든 계속 잘 좀 방송 많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죠 뭐. 그 바람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많이들 힘들어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바라는 거는 제가 이제 국악 전공자다 보니까 국악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진 그런 채널이라든지 음악을 많이 좀 방송을 해주셨으면은. 생각하면 KBS